그러니까 아들을 키우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이 좀 더 크다라는 생각도 있기는 해. 그러니까 딸한테는 이제 어머니가 가르쳐 줄 게 많지만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가르쳐 줄 게 많거든.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부담 내지는 기대, 책임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주고 싶다라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막 다 이해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요즘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진짜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 알게 됐던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내가 돈을 물려주고 싶다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지혜나 지식들을 다 물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런 것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이잖아. 늙으면서 가능하면 지금의 내 나이가 됐을 때까지는 내가 좀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많이 아쉽거든.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의 존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지. 어릴 때는 오히려 아버지가 오히려 뭐 비난의 대상이었고 나도 그랬었어. 지금 근데 아니야. 이제는 더 그립고 이제 내가 아버지를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와 나이가 되니까 같이 늙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뭐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너희들이야. 너희들한테 주고, 그렇게. 그래서 나도 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줄 때가 안 된 거야 아직 니네도. 이제 취업을 해갖고 취업 전에는 취업에 필요한 것들만 내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줄 수 있는 게 정말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이제 2개 줄 수 있고 취업하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좀 아이가 태어나고 뭐 이러니까 더 줄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지. 마치 내 아들한테 줄 걸 미리 연습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 다 주고 나면 내 아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면 니네가 내 아들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하는 것들도 있어서 난 즐거워.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게. 뭐 내가 뭘 주겠니. 진짜 난 어디 가서도 구하기 힘든 내 경험을 주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큰데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이 뭔가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뭐 자식 아닌 자식 키우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 그때는 잘 몰랐었거든. 넌 좀 더 놀아야 돼. 너는 술도 마시고 항상을 해봐야 돼. 그 말씀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를 좀 하나 갖춰라 그런 정도로 이해했었거든요. 근데 좀 뭐랄까 좀 이리저리지. 물론 아직도 엄청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리저리 부르고 데이고 도망다니고 하면서 느낀 거는 내 안에 이런 본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본성이.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성향도 물론 있지만, 그 성향에 플러스 가정 환경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어릴 때. 그래서 그런 성향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강화되고, 그게 이제 표출이 됐던 것들인데, 너는 그게 이제 그렇게 상대적으로 볼 때,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 네가 너 개인적으로 약점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야. 거꾸로 그 친구한테는 네가 대단해 보이는 거지. 그 친구가 갖고 있지 않은 걸 네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회사에서 지금 너를 잡고 너한테 대우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장점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해. 자존감 때문에. 자존감 유지하면서 가야 되거든. 자신감도 가져야 하고. 대신 단점을 빨리 봐야 되는 거야. 단점을 빨리 파악하고 보완을 해나가야지. 그래서 나도 20대 초반부터 내 단점은 뭘까 계속 고민을 했던 게 그 이전에 내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불만이 많았었어, 나한테는. 근데 소극적인 성격에 난 왜 이렇게 못할까, 뭐 이렇게 자꾸 나도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맨날 혼만 났으니까. 근데 뭐 공부를 남보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적이 나는 오고 하니까 난 모자란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 근데 20대 넘어가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 내가 소심한 성격에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일을 했지만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와 상대적인 단순 무식한 사람들 있지. 화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난 어울리고 싶다. 그럼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어울릴 수 있을까? 다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도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배우게 되고 나도 그런 성향에 물들이다 보니까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더라고. 그게 이제 한 30대쯤 됐을 때. 30대 때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가 잡히니까 못할 게 뭐야 아무거나 하지 뭐 그러면서 막 아무거나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뭐 직장도 여러 번 바꾸고 홈앤당한 꿈도 꾸고 그러면서 막 했지만 그게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에 꼭 해봐야 하는 시행착오 중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자꾸 도전하고 실패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뭐든지 해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실패해도 된다. 같은 실패 나중에 똑같이 말 안 하면 되니까. 나보단 더 오래 살 사람이야 네가. 더 많은 경험을 할 거고. 그래서 네가 내 나이 됐을 때 내가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뭔가 또 다른 경험들을 하고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되고 더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책도 열심히 읽는 거야 나도. 쌍용이 있을 때, 아시아나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왔을 때 주시는 조언들이 각각 너무 극명하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 뭐 이렇게 해도 선생님께서는 대충이라도 답을 아시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 나름의 안심되는 것도 있고 저한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특히나 뭐 사람에 관련된 건 특히나 더 그렇고요. 그러게 맞아. 그게 어디냐. 나도 원했던 게 그런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 뭔가 혼란스럽고 답이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막 고민할 때 물어볼 데가 없었어. 없었어. 뭐 선배들이고 뭐 물어봐도 맨 엉뚱한 소리나 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답을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맞아요. 또 내가 가봤던 어떤 직업적 진로 이런 것들도 남들이 안 갔던 길을 내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뭐 물어보면 너 미쳤어? 그냥 다니던데 계속 다녀 이런 소리만 하니까 아닌데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아닌데 나오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 내가 몰라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다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남아있으려는 거야. 선생님께서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단으로 귀결될 수 있으셨겠죠. 경험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막 쌍용 있을 때 이런 말씀 들으면 멋지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좀 덜컹하는 게 있어요.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다르구나. 20대 초반 중반 때 겪던 그런 퇴직과 이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심한 것도 있었지. 나 결혼 앞두고 직장 그만둔 거. 대기업을 때려치고 나온 거. 지금 아내랑 사귀고 있어서 결혼 얘기 왔다 갔다 할 때. 사는 사람이 또 나보고 미쳤다 그랬어. 야, 그 회사 있을 때 결혼하라고. 나오더라도 결혼하고 나오라고. 다행이었던 거, 군대라는 것 때문에 그걸 학습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세월이 있었잖아. 그때 돈을 신경 안 쓰고 계속 일에만 신경 쓸 수 있었고 정말 하기 싫고 힘든 경험들을 그때 많이 하면서 알 수 있었지. 그 경험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야. 좀 힘들어도 된다. 돈 신경 쓰지 말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험을 하면서 너희 자신 스스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때 가서 못 버려. 성과를 내지 그랬을 때 이제 질책이 따를 수 있겠구나. 네가 연봉을 올려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위에서 더 준 거잖아. 네. 그건 그간의 보상인 거야. 그런가요? 자, 한편으로는 그간의 보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인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라는 뜻이야. 불안하더라고요. 왜 불안해? 감사합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처럼 자 이번에 또 이런 거 또 없는 것도 한번 도전해서 해보고 벌써 네가 안주 하려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거야. 안주가 아니라 더 달릴 거야. 나한테 더 투자해? 그럼 난 더 달리면 되지. 아직 나도 내 한계를 몰라. 더 달려볼게. 그래야지. 근데 모르겠어요. 제 한계가 전 제 한계를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넌 몰라. 아, 그래요? 그게 착각이야.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네 한계를 미리 사전에 규정 짓고 있는 게 그게 위험한 거야. 아니, 근데 제가 직무 내용도 중요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스타일도 중요해. 내가 늘 얘기했잖아.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만 기존 조직에서 잘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도 중요하고 신뢰도도 중요하단 말이야. 이걸 다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너무 없어, 요즘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너한테 그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네가 인간적으로도 네가 마음에 든다는 뜻이고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의 다 동갑이거든요. 동갑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인사이트를 가지신 연장자나 뭐 시니어가 계시. 투자를 받아오고 투자를 받아오는 입장에서 너 생각해봤어? 지금 너를 못 알아볼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투자 못 받아와. 자, 인터파크 가서 돈 받아왔다며. 인터파크 가서 그 사람들이 뭐 1력도 아니고 그걸 이렇게 쉽게 줄 것 같아? 투자야. 엄청난 신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야. 사업적으로. 기계는 몰라도 비즈니스 관계 혹은 사람 대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신뢰를 그만큼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올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올려줬어? 그러면 날 믿는다는 뜻이네? 그럼 너도 믿어야 돼. 믿고 올인해. 너 손해볼 건 없어. 그래서 모든 걸 올인해서 해볼 만큼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차피 그들도 알아. 네가 완벽한 경영자나 그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똑같이 알잖아. 그치? 그게 이제 애자일 방식이라고 해. 그게. 얘네들도 그런 거야. 뭐 지들 나이들이 젊은데 뭐 자기들 뭐 다 잘할 수 있어 완벽해 뭐 이런 생각 갖고 했겠어? 아니야. 자 한번 부딪혀보지 뭐 이렇게 부딪혔다가 실패. 그래서 소송 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한번 부딪혔다가 또 실패. 그러다가 3번, 4번 하다가 성공. 해갖고 투자 받아오고 그건 해결하면서 또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너도 그렇게 가야지. 지금쯤 돼서 내가 물어보자. 네. 지금도 아시아나 합격한 애들, 대한항공 합격한 애들 아직도 거기 목매고 연일하고 있잖아. 백수생활 하면서. 너도 그러고 있었을지 모르잖아. 그쵸. 저 그때 그만뒀으면 저도 전기기능사 공부한다고 빠지고 이렇게 뭐 하고 빠지고 해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 지금 네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진짜 운 좋아갖고 뭐 내후년쯤 뭐 항공사 들어갔다 쳐. 그 미래가 어떨 것 같냐고.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이직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잖아. 이직 준비가 현재 직장에 더 충실하게 해준다 이거지. 내가 이직하려고 하는 그 직장에 오케이 내가 저 직장을 가고 싶다. 그럼 저 직장에 가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이직을 하지. 이직을 하는데 돈만 보고 이직을 하면 그것도 문제인 게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경력만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자기 생각에 기업은 바보 등신이야? 어? 나를 돈 더 주면서 데리고 가겠다는 그 회사는 무슨 목적으로 나를 데리고 갈까 생각을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너한테 좋은 거야. 또 다른 새로운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기회잖아. 저는 제가 딱 막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경력직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경력의 함정에 빠져서 해왔던 일을 또 하면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일이 주어지면 불안하고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이 경력이라는 의미도 과거와 현재가 달라. 그렇군요. 그걸 알아야 돼. 과거에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한 30년 전쯤 이때쯤에는 경력 그러면 해당 직무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야. 알아. 항공기에서 뭐 알아? 원서 조금 읽을 줄 알아. 이 정도인 거예요. 정비 산업의 경력이 네가 있는 거야. 자동차 정비 경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정비 산업의 경력이지. 내가 그래서 경력이라는 의미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동차 정비 경력이 몇 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요즘은 안 돼. 그래갖고 어디 가서 취업을 해. 그리고 그 경력 가지고 취업하려고 그러면 또 정비사로 취업해야 돼.
정비사가 없어지는 마당에 정비 산업에서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정비 산업에서 제가 몇 년 있었습니다. 비행기 쪽도 있었고 자동차 쪽,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기계가 나와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건 엄청 되게 다른 해석이네요. 지금. 뭐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그랬잖아. 저는 그게 너무 불안했어요. 지금 진짜 막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로 하나 볼 줄 모르고 만들 줄도 모르고 납품도 못하고 이런 내가 정비사라는 정비라는 행위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지금 그건 차츰 네가 해나가면서 취미로 하면 돼. 그걸로 네가 먹고 살면 안 돼.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랬잖아. 나 예전에는 진짜 이걸 뜯고 조립하고 뭐 기계 부품을 일일이 다 알아야 진짜 정비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최고의 전문가만이 비행기를 정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정비를 해도 그런 식으로 정비하는 사람들은 몰라. 좀 예를 들어서 MRO 들어가서 정비하는 애들 있잖아. 단순직이지. 뜯고 붙이고만 해. 네가 쌍용에서 했던 거랑 다를 게 없어. 그것만 했던 애들이 그걸 저 5년 했습니다 그러면 어우 정비사 이럴 것 같니? 아니라고. 오히려 요즘에 내가 있잖아. 정비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요즘 정비는 그런 걸 해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취미로 하라는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드릴프레스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차피 저는 현장 가서 그 할 일이 해볼 일이 없어.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해주신 제 표현으로 아다리가 이렇게 딱 예전 사람들한테 배웠잖아. 배우면서 성장을 했잖아. 아버지부터 위에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랬어. 한 직장 들어가서 오래 그 일을 하면 성공했어. 지금은 아니잖아. 계속 바뀐다고 시대가. 맞아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직업도 계속 바뀌고 시스템도 계속 바뀌어.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 소비자의 트렌드가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렇군요. 그렇게 쉽게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직업도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 큰 틀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은 틀 안에서 오래 있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의 장인 정신 같은 거지. 그 일본 지금 망하고 있잖아. 그러네요. 얘들이 이걸 못 버려서 망하고 있는 거야. 일본 자동차 산업이나 기술 산업, 아니, 중국에서 나타나고 테슬라가 나타났지. 근데 얘는 그 최고 성능의 제로백이 2초대에 360km까지 달릴 수 있는 바퀴가 8개 달린 스포츠카를 만들어낸 거야. 일본 애들이. 근데 가격이 1억이 넘어서 3억까지 가는 거야. 그걸 누가 사? 성능이 더 좋아야 돼.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자동차를 아무나 못 만들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거기에 더 집중해서 투자만 했어. 한 대도 못 팔고. 그러다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제조업이 다 망해버렸지. 근데 중국이나 테슬라 그런 게 어딨어. 전혀 자동차는 자자도 모르던 애들이 아니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소비자는 그런 걸 원하진 않아. 저렴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돼. 라고 해서 중국 애들은 아주 저렴하게 속도도 느리지만 시내에서 잠깐 탈 수 있는 택시를 만들었어. 저는 취업 준비할 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은 기성 세대와 기성 직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하고 그 사람들의 시선과 시야를 공유할 수 있게 노력해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동화되라라고 요구하신 거였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반대인 거잖아요. 막 그런 너가 기성 직원들께 배워왔던 그런 때를 다 얼른 벗어내고 새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아랫사람들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거든. 이게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이게 너무 재밌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때 배웠던 걸 가지고 계속 제가 앞으로 1년, 2년을 더 살았으면 아마 저는 도태가 됐겠죠. 너무 쉽게. 그래서 때와 상황에 따라서 네가 해야 될 게 다른 거야. 네, 집중할 것도 진짜 다른 거야. 너무 재밌는 거. 불과 한 6개월 전과 지금 제가 취해야 할 모습, 나아가야 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면 편식이잖아. 독서도 하긴 그렇겠네요. 제가 독서도 좋아하는 그래. 작가, 진짜 그렇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보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걸 다 접할 수 있는 걸 찾자. 그래서 잡지도 그냥 아무거나 막 보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려고 골랐지. 그래서 문학 잡지 하나 고르고 패션 잡지 하나 고르고 뭐 여성지 하나 고르고 그래서
여성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왔지. 그래서 세 가지를 쌓아놓고 봤어, 계속. 그러니까 정기구도니까 매달 오잖아. 매달 오면 그냥 매달 보는 거야. 문학 잡지를 봤기 때문에 별도로 책을 난 읽지는 않았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읽다가 또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거 읽기도 신문 봐야 되지, 저거 봐야 되지, 매뉴얼 공부해야 되지. 안 돼. 그러니까 보긴 봐야 되는데 뭘 볼까? 나 이제 문학 잡지로 보면 거기에 이제 단편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렇게 본 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고 내가 글 쓰고 뭐 이런 거 일기 오래 썼지.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 그러고 나서 한동안 뜸하다가 또 다시 책에 이제 빠졌던 게 이제 40대 딱 넘어서면서지. 30대에는 막 일하느라고 정신 없었고 뭐 책 읽을 시간이 없었고. 그러다가 40대 넘어오면서 막 정신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 막 중년이 되면서 몸의 변화도 오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러운 또 시간이 왔어. 그게 이제 그 40대라서가 아니라 이제 이 사회를 알아가면서 나오는 혼란인 것 같아요. 존재 가치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말리니 혼란스러우면서 또 미친 듯이 또 책을 팠지. 답을 찾기 위해서. 내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책에 적응하는 게 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도 엄청나게 또 변화가 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 30대 막 열심히 달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지 딱 했는데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야. 나의 존재는 뭐지? 인간은 뭐지? 이런 고민을 이제 40대 초반에 한 거지. 또 다른 사춘기처럼 막 와서 그때 이제 이런 공부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한참 몇 년을 또 책에 빠져서 막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위안도 찾고 답도 찾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안정화 되면서 또 달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내 삶에 대한 고민. 진짜 필요한 일인데. 이런 게 진짜 필요한 애들이요. 지금 내가 늘 관심 있다고 얘기했던 그런 친구들. 보호종료아들, 얘네들이잖아. 그런 애들은 이제 니네가 도와야 되는 거야. 그쵸, 맞아요. 바로 위 형들이니까. 그치? 이제 20살 돼갖고 사회 나오는 애들, 뭐 어떻게 살겠니, 이긴 애들이. 아휴. 맞아요. 사회에 기여하거나, 뭐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하거나.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그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뭐 자선사업이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해서 좀 해보지 않을래?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군요. 근데 그러기 저희가 또 너무 아직 어리죠. 너무 어리고. 아니,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지 않을까?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좀 나이라기보다는 이제 경험의 부재. 기계 쪽에 일을 했으면 문학 쪽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뭔가 돈을 요구하면서 자꾸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일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밸런스 차원에서라도 누군가를 이거 이제 아시아나도 있었잖아. 대한항공도 주기적으로 가서 봉사활동하고 하잖아. 맞아요. 그런 게 그런 의미에서 필요해. 아예 그때는 강제적으로 시키지만 이걸 스스로 찾아서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거든. 보름에 한 명이든 한 주에 한 명이든 만나고 나서 저라도 할 수 있는다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만나는 게 너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 될 거야.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네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너 스스로 성찰도 되고 다시를 점검하고 내가 자꾸 말하면서 내 스스로 답을 찾기도 하거든. 나도 너희들하고 대화하면서 내 스스로 답을 찾는 것도 되게 많아. 그 스스로 배우는 거지. 그것도 깨달게 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치?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잖아 지금. 근데 그런가요? 그렇죠. 나이도 그렇고. 예. 그렇잖아. 배우자가 있는데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네가 결정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건 또 새로운 또 전혀 다른 얘기야 이건. 그렇죠. 제 인사이트로는 사실 너 혼자 살면서 이제 지금 결혼해야 지금 네가 지금 얘기했던 건 너 철저하게 너 개인적인 맞아요. 생각이잖아. 맞아요. 그거는 전혀 결혼에 대한 변수가 못 돼요. 상황이 바뀌면 그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결혼이라는 전제를 앞에 두고 이런 최소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돼야 돼라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보면 이 사람의 깊이 어느 정도까지 결혼을 생각해 봤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마치 뭐 면접장에서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 선생님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이 네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렇군요. 그게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결혼이 뭔지, 배우자가 뭔지,
남편의 역할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뭐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직장 없고 집도 하고 뭐 가족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결혼해도 되겠지? 이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결혼하고는. 옛날 어른들 말씀하고는 또 다른 게 있네요. 숟가락 들고 이불 덮으면 부부라고 이렇게 막. 그 말의 뜻을 니네가 파악 못하기 때문인 거야. 이 부인한테 80대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역시 뭐 부인은 남편 식사만 잘 챙기면 돼. 식사를 챙겨야 된다. 그것만 잘 챙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80대 할머니가. 그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젊은 애들은. 무슨 가정주부가 아직도 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남편 식사 챙기는 게 여자 일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것도 혹시 그런 거 아니지? 행위에 담긴 그 인간의 본성을 의미야. 보듬어주는. 그러니까 절대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는 절대 자기 위해서 자기가 밥상 차려서 밥 안 먹어. 나도 그렇잖아. 나도 그래. 내가 필요한 것도 내가 다 하지만 꼭 아내한테 부탁해서 나 이거 사다 줘 하는 게 있어. 부인이 남편의 식사 챙기는 게 단순히 먹을 걸 챙겨주는 행위가 아닌 거야. 그 나이가 먹어도 60, 70이 돼도 부인이 남편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밥을 한다는 그 행위는 그만한 애정이 전제되어야 해. 조선시대 삼정지도가 지금은 시대에 안 맞는 여성차별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내가 느낄 때는 여성차별이 아니라 정말 현명한 가르침인 거야. 이건 시대가 100년, 200년이 흘러도 마찬가지야. 남성의 본성과 여성의 본성을 정말 꿰뚫는 지침이거든. 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나이가 들어서 알게 돼. 그 말을 젊은 아이들한테 해줄 때 그게 어떤 의미란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이고 몇 학기 강의를 들어야 될 거야. 근데 요즘 청년들은 자라면서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해볼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을 이해 못하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은 교수님과 사회가 원하는 이상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부분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거 그 시대의 의미를 요즘 시대에 다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 이런 건 좋지만 그건 그때 거니까 무시해버리는 건 난 위험하다고 보는 거야. 삼정지도 그때는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건 그 진짜 뜻을 찾아서 지금의 삼정지도를 활용을 하면 한 어머니가 나이 다 든 아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 독거노인 만들어지지 않아.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남자가 먼저 죽잖아. 그러면 독거노인의 대부분은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가 자식 다 남겨놓고 왜 혼자 사느냐? 이 삼정지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야. 이걸 제대로 했으면 정말 현명하게 재밌게 사실 거야. 그래서 여자한테는 분명히 가르쳐야 돼. 삼정지도라는 말.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려줘야 하고. 그걸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잘하셔. 내가 감탄을 하는 거여서. 야, 21세기에 살고 계신 우리 어머니가 삼정지도의 표본이구나. 내가 정말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대상이 사람이니까 사람을 피하려고 한다는 얘기지. 근데 결국은 가장 많은 행복을 주는 것도 사람인데 사람을 피하면서 그 행복까지 피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 공부를 하라는 거야. 문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가 생길 때 피하지 말고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스트레스가 줄고 사람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가 심해지는 거야. 몇 번 겪었어요. 피하려다가 더 크게 돌아오는 안 좋고.